네,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막기 위해서 외환 당국이 달러를 시중에 풀면서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200억 달러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다 보니까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외환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환율 방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197억 달러 급감을 했고 이게 네. 이제 금융 위기 이후의 최대폭이라고 하던데 네. 유의미한 수치입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니까 예, 유의미한 숫자인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회환 보유고가 왜 이렇게 빨리 주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강달러 기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음. 강달러를 막기 위하기보다는 환율이 워낙 급등락하니까 급등락하는 이 불안감을 좀 안도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하나가 겁니까? 구두 개입인 거죠. 구두 개입. 책임 있는 자, 소위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이 환율 방어 나서겠다, 가만 안 두겠다, 뭐 그 환율 가지고 뭐 사기 조작하지 말라 예.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다 구두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가 직접 개입인 거죠.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사거나 파는 방식으로 해서 달러 환율을 좀 조정하는 방식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외환 보유액이 빨리 줄어든 것은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가 외환 보유고를 하는 하나의 총탄이라고 볼 수 있죠. 총탄을 많이 사용해 가면서 네. 강달러 기조를 방어해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액이 빨리 줄긴 했지만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같이 줄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일본도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이 강달러 기조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위는 올라갔더라고요. 외환 보유액 네. 순위가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급감하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9위에서 8위로 올라왔던데 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외환 위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는데 네. 전문가시니까 더 뭔가 예. 중립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게 아닌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걱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해야 외환 된다? 위기는 아니라는 것엔 동의합니다. 음. 외환 위기가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근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해놓고 위기 온 적은 사실 없어요. 그냥 넋놓고 지켜만 보자 이 뜻이 아니라 과도한 안도감도 안 되고 또 과도한 불안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거는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외환 위기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외환 위기는 단적으로 IMF 외환 위기, 그것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외채가 막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못 갚을 빚이 생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빚진 돈이 상한 기간이 도래합니다.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갚는 상황. 그걸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혹은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외환 위기의 성격인 것이고요. 지금은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이 아직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보유액도 세계 8위 수준이고 우리나라만 외환 보유액이 준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줄었고 또 국가 신용도도 아직 탄탄하게 높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에 빌려준 돈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도 있어요. 결국 순 자산이 많다라는 거, 대외 자산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어쨌든 외환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당장 외환 위기에 처하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IMF 외환 위기 때도 주변국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도 주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취약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에 처하고 그 위험이 다른 신흥국으로 전이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위험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그런 안도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요. 좀 긴장감을 갖고 어쨌든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현상은 추가적으로 자금 이탈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심리적 지지선 밑으로 떨어진다면 맞아요. 더 많은 자금이 유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 최악의 상황에는 대응을 해볼까라는 것을 더 고민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겠네요. 됩니다.
외환 보유액의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 잘했어 뭐 그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한 90점 이상이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뭐 90점 이상이면 잘하고 91점 이상은 더 잘하고 그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조금 상회합니다. 4,167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죠. 역시 4천억 달러라는 이 기준선을 밑돌면 심리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드네. 앞자리가 바뀌면. 그렇죠. 이 앞자리가 바뀌면 그렇습니다. 환율도 그렇잖아요. 1,400원을 돌파하거나 1,500원을 돌파하면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투자자의 심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외환 보유액이 이 심리적 지지선을 밑돌면 예.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 주요 산유국 협의체죠. 저희가 뭐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었는데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결국 이제 유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네.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당초 예상을 좀 뛰어넘는 감산폭이었는데 네. 국제유가 반응은 뭐 어떻게 좀 지금은 어떻고 어떻게 네. 좀 변화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 너무나 무서웠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리고 감산 합의까지 이행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왜냐하면 감산 합의를 하겠다라는 검토 의견, 이제 어제까지의 뉴스였죠. 예. 예, 검토. 감산 합의를 검토하겠다는 그 뉴스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폭등할 수 출렁일 있거든요. 수 있죠. 이것도 나름의 국제 유가의 구두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감산할 테니까 직접 개입은 하지 않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감산 합의가 이게 게임인인데요. 저 말고 지금 앵커님도 계시고 이 현장에 여러분 계신데 우리 다 같이 감산해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다 같이 감산하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저만 빼고 다 감산하고 나는 증산하고 싶은 게 심리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네. 가격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맞아요. 그러니까 감산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행되리라는 것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산 합의 200억 달러 이거 엄청난 200억 배럴 엄청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유가의 상승폭이 2%가 안 되거든요. 네. 이것이 그런 것도 반영이 됐다. 그거는 감산 합의 그러니까 이미 이행이 많이 어렵다. 올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미 그런 오른 거예요? 것도 있고 네. 감산 합의 이행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하.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이런 산유국들도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 코로나19 대응 때문에도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 오펙 회원국들 다른 나라들이 좀 감산해 줬으면 하는데 내가 먼저 감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닌 거죠. 감산 이행이 어렵다라는 거 첫 번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미 감산을 단행했었어요. 이미 단행했었고 왜냐하면 국제유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감산을 단행했었고 이미 생산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원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감산 합의 이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감산 규모는 200억 달러가 아니라 한 90만 배럴 정도가 되겠다. 아, 이미 앞선 그 110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감산 합의의 이행이라기보다는 생산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의 그런 생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 합의가 도출된다 해서 실제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행할지는 또 물음표지만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행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지금 뭐 이 정도의 감산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유가 것이죠. 때문에 되게 걱정하셨던 분들은 지금 김 교수님의 말을 듣고 되게 네. 좀 안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200만 배럴을 오롯이 볼 필요는 없을 것이고 네. 어쨌든 그래도 이걸 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최종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세계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요즘 뭐 다 물가 올랐으니까 우리 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저는 왜냐면- 사실 예. 그게 무서웠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물가고요. 예. 세계 각국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물가가 나름 잡히는 줄 알았더니 만약에 실제 그 정도의 200만 배럴의 감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실제 국제 유가가 폭등할 것이고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뭡니까? 물이죠. 물이죠. 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의 70%가 바로 원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유로 구성돼요. 다 그 예. 원유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플라스틱, 맞아요. 고무, 네. 뭐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를 잡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화된데 많은 기여가 국제 유가의 하락세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가 다시 폭등한다면
물가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것이고 네. 또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고공행진하면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고 그렇죠. 증시의 폭락이 이어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후폭풍이 무서운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감산 이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기본 골자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감산이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는 이뤄진다면 네. 그런 후폭풍은 뭐 영향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22년 지금 경제가 물가가 숙제인 거고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숙제를 해결하려고 더 강도 높은 긴축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주가의 영향, 주식시장의 영향, 또 부동산 시장의 영향,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죠. 그렇군요.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도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됩니다. 그것은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현상이 되니까 결국 물가를 못 잡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변수입니다. 맞아요.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기름 네. 넣는 거 요 정도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생산 연료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럼요. 워낙 많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단적으로 강조해 한번 주셨네요. 예. 생각해 보시면 국제 유가나 이런 에너지로부터 요소를 추출하고 그걸로 비료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비료 가격이 치솟으면 농산물 가격도 또 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를 생산하는데 LNG를 수입해다가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LNG 가격이든 이런 에너지 가격이 다 같이 오릅니다. 맞아요. 그럼 전기료 더 오르고요. 모든 전반에 걸쳐서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그런 추이를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공공요금 많이 이제 오르게 됐죠. 네. 근데 산업부가 이런 말을 했네요.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네. 무역 수지가 석 달 동안 25억 달러 개선할 수 있다 네. 발표했는데 이 전기요금이랑 무역 수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네.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죠. 네. 예, 관계는 있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전력의 지금 적자 문제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세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하필 이 시점에 공공기관의 뭐 이런 여건, 효율화, 방만경영 해소 왜 이 시점에 그게 주제가 될까 하는 걱정,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그 공공기관의 개선을 노력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올린 거죠. 근데 전기료를 올리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전제죠. 그 줄까요?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전기세 오른다고 전기 더 아끼자 이런 건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기세가 오르면 전력 사용량이 좀 줄어들 것이고 예. 그럼 전력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LNG, 액화천연가스 수입이 줄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수입이 좀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근데 여긴 전제는 전기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력 사용의 비중이 줄어들 때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1단계가 통과가 안 되면 예. 무역 수지 개선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전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입이 그 무역 그쪽 수입이 LNG 그 수입이 줄어들어야지 네.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예. 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예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음. 전력 사용량 감소라는 그 탄력성보다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기업의 이 제조 단가가 올라가는 것, 예. 이 탄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 개선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국민들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우려는 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더 고심을 해야 될 텐데. 네. 자, 올해 연간 무역 적자 규모가 480억 달러 육박하면서 네. 사상 최대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로 네.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뭐 머리를 쌓아야 될 테고 네. 여러 가지 무역 수지 대책을 발표할 텐데 네. 교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전문가의 관점에서 네. 어떤 카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네. 부분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 네. 있다면 실제 짚어주시고 마무리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도 물가고 둘째도 물가인데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또 전기세니 또 에너지잖아요. 예.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또 에너지자. 다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이 높을 구간에는 전기료 가격을 인상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마음을 동조시켜서 우리 근무기 하잖아요. 위기 상황을 인식시키고 우리 같이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나갑시다 하는 국민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동료를 좀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전기료 인상한다고 전기 사용량 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보다는 위기의식 느끼고 우리 에너지 사용 줄입시다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뭐든지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으로 에너지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국민적 독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고 예. 두 번째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에너지 수급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강달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이루는 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이제 구두 개입과 직접 개입이 있는데 어떤 네.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캠페인성으로 뭔가 네. 같이 좀 합심을 하자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유럽에서 말씀해 그걸 주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이 그렇군요.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네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경제읽기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